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억을 잃어도 끝내 사라지지 않은 한 부부의 맛있는 인생입니다. 2024년 봄날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75세인 저는 평생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온 손으로 먼지 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쁜 신부와 어색한 양복 차림의 젊은 신랑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였구나.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973년, 48년 전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었거든요. 검은 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24살 영자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27이었죠. 어색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있지만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간절했어요. 거실에서 영자가 여보, 점심 드세요 라고 저를 불렀어요. 73세인 우리 영자는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요. 45년 넘게 운영해온 고향 식당의 습관이 몸에 밴 거죠. 아직도 손님이 올 것처럼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국그릇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춰놓는 세심함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사진첩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42평 아파트의 넓은 거실 한쪽에는 영자가 직접 개조한 김치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고 식탁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영자표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정갈하게 썰어놓은 깍두기, 고등어 구이, 시금치 나물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첩 오래됐네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영자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사진첩을 들여다보더니 어머, 이분들 참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자가 사진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 사진이야? 기억 안 나?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언제였지? 라고 영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맞다. 1973년 가을이었지? 라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기억해냈네요. 하지만 요즘 영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순간 기억이 가물거리다가도 갑자기 또렷해지곤 했거든요. 1973년 가을이었어. 당신이 을지로 식당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걸 보고 반했다고 했잖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맞다, 그랬지? 여보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오셔서 된장찌개만 드셨잖아요. 나도 여보가 버스 운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 손님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모습이 정말 신사 같았다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48년 전 그 젊은 아가씨처럼 반짝였어요. 비록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1973년 여름이었습니다. 27살 저는 서울 시내버스 143번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였어요. 종점이 을지로였는데 하루에 12번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버스 기사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팔이 부어오르곤 했거든요. 그래도 젊었으니까 버텼죠. 무엇보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날은 점심시간에 을지로 근처 작은 식당에 갔었어요. 고향 식당이라는 송글씨 간판이 걸린 아담한 곳이었는데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단골집이었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했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시키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 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고향 생각이 났어요. 충청도 시골 할머니 집에서 맡던 그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였거든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주방에서 24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는데 얼굴이 참 곱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보조개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라고 그 아가씨가 제게 말했어요. 맑고 정겨운 목소리였습니다.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는 손길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손이 곱고 깨끗했는데 요리하는 사람 특유의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뚝뚝이 뚜껑을 열어보니 구수한 국물의 두부와 애호박,
양파가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정말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 같아요. 라고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그 아가씨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패이는 게 정말 예뻤어요. 마치 봄꽃처럼 환한 미소였죠. 충청도 천안이에요. 이정국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평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이상하게 그 아가씨한테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김영자예요. 이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충청도 출신이에요. 공주에서 왔거든요. 라고 그 아가씨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충청도라니 괜히 반가웠어요. 공주요? 그럼 우리 고향이 가깝네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된장찌개 맛이 익숙하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끓이거든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식당에 갔어요. 143번 버스 점심시간 휴게가 1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모두 고향 식당에서 보냈어요. 영자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제육볶음. 뭘 만들어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영자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오후 시간에는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었죠. 그 모든 모습이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영자 씨 혼자서 이 큰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요? 라고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가족들은 고향에 계세요? 라고 제가 또 물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언니 한 분이 있는데 시집가서 바쁘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왔어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살짝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 아가씨가 혼자서 서울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영자가 정국 씨, 버스 기사님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보람이 있어서 괜찮아요. 특히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해요.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어깨며 허리가 아팠고 교통체증에 걸리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사고 조심하셔야 해요. 매일 운전하시니까.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 위험하잖아요. 라고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 안전을 걱정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그때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 아가씨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자취방에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룸메이트인 김 기사님이 정국아,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식당을 찾았거든요. 라고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영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고향 식당을 찾았어요. 영자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영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어요. 오늘은 어떤 메뉴 드실래요? 라고 영자가 물으면 영자 씨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제가 대답하곤 했어요.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김치가 정말 잘 익었거든요. 라고 영자가 제안하면 좋아요. 영자 씨가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대답했죠. 그런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였어요. 1973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자와 청계천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 청계천은 지금처럼 정비되지 않아서 좀 지저분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데이트 코스였어요. 해질녘이라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가끔 영자가 길가의 핀 코스모스를 보며 예뻐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 영자의 순수한 모습이 더욱 예뻐 보였죠?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습했던 말이었거든요. 자취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연습했는데 막상 영자 앞에서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 씨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청계천을 바라보던 고개를 제게로 돌렸어요. 석양을 받은 영자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어서 말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났고 목이 바싹 말랐어요. 영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인 채 네. 좋아요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정말요? 라고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정국 씨가 만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국 씨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영자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정말요? 라고 영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영자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고 있으면 이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찻집에서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언제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식당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설레고 두려우면서도 행복했어요. 식당은 계속 하시고 싶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싶어요.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버스 운전 끝나고 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라고 영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해 겨울 저희는 을지로 근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영자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제가 입은 양복은 친구에게 빌린 거였지만 그날만큼은 왕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 30여 명이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영자의 언니도 공주에서 올라오셨고 제 부모님도 천안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고향 식당 단골 손님들도 몇 분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목사님이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도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영자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4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을지로 근처에 있는 작은 신혼집으로 갔어요. 6평짜리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영자가 직접 장만한 가구들로 예쁘게 꾸며놓았거든요. 결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버스기사 월급과 영자의 작은 식당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 시절 버스기사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는데 방세가 1만 원이었거든요. 식당 수입도 하루에 1-2만 원 정도였고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함께라서 든든했거든요. 영자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5시부터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침 7시에 식당 문을 열어서 밤 9시까지 운영했죠. 저도 아침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운행했고요. 여보, 오늘 매출이 어땠어요? 라고 퇴근 후 제가 물으면 오늘은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된장찌개가 인기 있었어요. 단골 어르신이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라고 영자가 기쁘게 대답하곤 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아이 분유값은 될까요? 라고 제가 걱정하면 걱정 마세요.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라고 영자가 위로해 줬습니다. 그때 영자는 임신 7개월 차였거든요. 영자가 임신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생긴 아기였거든요. 영자는 배가 불러와도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제가 말려도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끝까지 일했죠. 영자야, 몸이 힘들면 식당 문을 일찍 닫자라고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기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부지런한 엄마가 되어야죠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1975년 봄에 첫째 딸 수연이가 태어났어요. 영자가 산부인과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라고 말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뻤어요. 수연이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영자를 닮아서 눈이 또롱또롱했습니다. 울 때도 예쁘게 울었어요. 제가 버스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 얼굴을 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렸어요. 우리 수연이 아빠 왔어 라고 제가 말하면 수연이가 방긋 웃곤 했어요. 그 웃음 한 번이면 모든 힘든 일이 날아갔죠. 영자는 아기를 낳고도 금세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수연이를 식당 한쪽에 눕혀놓고 요리를 했죠. 손님들도 아기를 보면서 참 예쁘네요 하며 좋아했어요. 2년 후인 1977년 저희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길에서 5살 난 아이 하나를 만났거든요. 그날은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버스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남자아이였는데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안 와요 라고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 부모는 보이지 않았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음식이라도 먹자라고 제가 말했어요. 집에 데려와서 영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영자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씻겨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어요. 이름이 뭐야?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준호예요 라고 아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는데? 라고 제가 물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와요 라고 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준호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려봐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준호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준호를 키워볼까요? 라고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도 인연인 것 같아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준호는 저희의 둘째 아들이 되었어요.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복잡했지만 저희는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요. 수연이도 준호를 좋아했어요. 오빠, 같이 놀자 하며 매일 따라다녔죠. 준호도 수연이를 잘 돌봐줬어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배고파요 라고 수연이가 말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영자가 항상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계란말이나 김치전을 부쳐줬죠. 엄마, 나도 도와줄까요? 라고 준호가 물으면 응, 준호가 도와주면 더 맛있게 될 거야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준호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위한 가구를 만들었어요. 버스 정비할 때 남는 철제 부품과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튼튼한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거든요. 용접 기술은 없었지만 목과 나사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빠, 이거 정말 아빠가 만든 거예요? 라고 수연이가 감탄했어요. 그럼 아빠가 우리 수연이와 준호를 위해 만든 거야 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시절 저희 집은 비록 좁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더 행복했어요.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저희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들어 경제가 좋아지면서 식당 손님도 늘어났어요. 영자의 음식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여보,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셔서 재료가 떨어졌어요 라고 영자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내일은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혼자서는 좀 버거워요. 도와줄 사람을 한 명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김 아주머니라는 분을 고용했어요. 영자보다 10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요리 경험이 풍부하셨어요. 김 아주머니가 오시고 나서 식당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저도 버스 기사 일이 안정됐어요. 10년 차 베테랑 기사가 되니까 대우도 좋아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수당도 받게 됐거든요. 1985년에는 드디어 저희만의 집을 마련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때만 해도 강남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이 생겼네요 라고 영자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라고 저도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아이들도 새 집을 좋아했어요. 수연이와 준호가 각자 방을 갖게 됐거든요. 아빠, 정말 이 방이 내 방이에요? 라고 수연이가 물었어요. 그럼 수연이 방이야. 예쁘게 꾸며봐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항상 반에서 1-2 등을 할 정도로 똑똑했죠.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어요. 준호는 공부보다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자를 따라다니면서 요리하는 걸 배우곤 했죠. 엄마, 이 양념은 언제 넣는 거예요? 라고 준호가 물으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넣어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타니까 라고 영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어요. 수연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라고 수연이가 기쁘게 전화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준호는 요리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요리학교에 진학해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웠죠. 졸업 후에는 유명한 호텔에서 견습 요리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기초가 있어서 요리학교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대견해 라고 영자가 뿌듯해 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생활은 더욱 안정됐어요. 식당도 번창했고 제 버스기사 일도 순조로웠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2005년에 수연이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만났다고 영자가 정말 좋아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그래, 수연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자를 보는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민준이가 처음 말을 배워서 인사했을 때 어머, 우리 민준이 말을 참 잘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영자는 손자가 오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바빴어요. 김치전 부쳐주고 잡채 만들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민준이가 제가 만든 모형 버스를 보며 물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운전했던 버스야. 많은 사람들을 태워 나른 거야 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네요. 저도 나중에 버스 기사가 될래요 라고 민준이가 감탄했어요. 민준이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수연이 가족, 준호,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6명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죠.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장모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라고 영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성이 바로 비결이네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요리를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온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그날 밤 영자가 말했어요. 신기하긴. 벌써 30년이 넘었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여보와 함께여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수연이와 준호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해서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지속될 줄 알았어요. 영자가 이상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2023년 여름부터였어요. 영자에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눈치챈 것은 요리할 때였어요. 45년 넘게 해온 된장찌개를 만들면서도 갑자기 멈춰 서더라고요. 여보, 된장은 언제 넣는 거였지? 라고 영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40년 넘게 매일같이 만들어온 된장찌개인데 그런 질문을 하니 이상했어요.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넣는 거잖아. 당신이 제일 잘하는 일인데 왜 그래?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잠시 깜빡했네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요리를 계속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도 가끔 버스 정류장 이름을 깜빡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김치통을 옮겼어? 라고 영자가 소리쳤어요. 뭔 소리야? 김치통은 그대로 있는데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거짓말? 분명히 다른 자리에 있었어? 라고 영자가 계속 화냈어요. 평생 온화했던 영자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영자야, 진정해. 김치통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야 라고 제가 달랬어요.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45년 동안 김치를 담가왔는데? 라고 영자가 더 화냈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영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졌어요.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방금 전에 화낸 건 기억 안 나?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요? 제가 언제 화냈어요? 라고 영자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라고 민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영자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할머니? 라고 민준이가 다시 불렀어요. 민준이가 누구지?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손자 민준이에요. 수연이 엄마 아들이에요. 라고 민준이가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아, 수연이? 수연이가 누구였지? 라고 영자가 다시 물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화 온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어? 민준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아는 아이야?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우리 손자잖아. 수연이 아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수연이가 우리 딸이었나? 라고 영자가 또 물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자가 자신의 딸과 손자를 모른다니요. 그래, 우리 큰딸이야. 지금 회사 다니고 있잖아. 라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 그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다가 금세 잊어버리거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라고 제가 물었어요. 식당에 가야 해요. 내일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영자야, 지금 새벽 2시야. 그리고 우리 식당은 5년 전에 정리했잖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빨리 가야 해요. 라고 영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영자를 달래느라 1시간을 보냈어요. 그제야 영자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영자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영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는 일이 생겼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영자가 물으면 화요일이야 라고 제가 대답해요. 1시간 후에 또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날에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기도 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영자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는 내 돈을 어디 숨겼어요? 라고 영자가 갑자기 따지듯 물었어요. 무슨 돈? 라고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영자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통장은 그대로 있었고 돈도 그대로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영자야, 병원에 한번 가보자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왜요? 나는 아픈 데 없는데요.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우리 나이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 라고 제가 말했어요. 치매라는 말을 직접 하면 영자가 거부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건강검진이요? 그럼 가보죠.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다행히 영자가 동의해줬어요. 저는 바로 수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연아,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해.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이상하세요? 라고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연이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로 예약 잡아드리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에 갔어요.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CT 촬영, MRI 촬영, 혈액검사, 그리고 인지능력 검사까지 받았어요. 검사하는 동안 영자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인지능력 검사에서는 간단한 문제들도 어려워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라고 의사가 물었어요. 3월? 아니 4월? 라고 영자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100에서 70 빼면서 말해보세요. 라고 의사가 또 물었어요. 100, 93, 86. 라고 영자가 말하다가 멈춰버렸어요. 평소 계산을 잘하던 영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전두축두엽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는 단어를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전두축두엽 치매가 뭔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릅니다. 기억보다는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기억은 괜찮다는 건가요? 라고 제가 또 물었어요. 초기에는 기억이 상대적으로 보존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치매는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라고 의사가 대답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의 경과를 보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제가 간절히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영자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멍하니 앉아서 저와 의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픈 건가요?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약을 드시고 충분히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의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영자를 안심시키려는 배려였죠. 병원을 나오는 길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 못 들었네요.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래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영자한테 치매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행이네요. 여보가 걱정할까봐 죄송했어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걱정할 게 뭐 있어? 여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자가 창밖을 보며 저 빌딩이 참 높네요. 우리 언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라고 말했어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수연이와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정말 엄마가 치매예요? 라고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어. 라고 제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치매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연이 가족과 준호가 모두 집에 왔죠? 영자는 가족들이 모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왜 다들 모였어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모여서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라고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영자가 잠든 후에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서 돌봐드릴 거야. 라고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전두축두 옆 치매는 일반 치매보다 더 어려워요. 라고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성격 변화가 심하고 때로는 공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나는 괜찮아 라고 제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현실을 봐야 해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는. 그만해. 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너희 엄마를 어디 남의 손에 맡겨? 4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이제 와서 남에게 맡기라고? 아버지. 라고 수연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이건 내 의무이자 권리야. 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도움이라도 쓰세요. 라고 수연이가 다시 제안했어요. 그것도 싫어? 남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불편해할 거야. 특히 지금 상태에서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더 혼란스러워할 거 아냐. 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고집이 아니라 사랑이야.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안하게 잠든 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48년 동안 함께한 사이인데.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떠났어요. 아버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 잘 돌봐드리세요. 주말마다 올게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자가 저에게 아이들이 왜 왔다 갔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안부 차 온 거야.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었는데.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치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두축두엽 치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했어요. 전두축두엽 치매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한순간 정상적이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며칠 연속 좋다가 갑자기 며칠 연속 나쁠 수도 있고요.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호사가 또 말했어요.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세요. 가스레인지, 전기제품 사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니 위험한 물건들은 치워두세요. 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집안의 안전장치들을 점검했어요. 가스레인지에는 자동 차단 장치를 달았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넣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영자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집 정리하는 거야. 안전하게 살려면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고생 많네요. 제가 도와줄까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영자의 상태는 정말 변화무쌍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는 평소와 같았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라고 영자가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고마워. 맛있겠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화요일 아침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라고 영자가 저를 보며 경계하듯 물었어요. 나야, 정국이야. 당신 남편이라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내 남편은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라고 영자가 소리쳤어요. 영자의 기억 속에서 저는 아직도 30대의 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면 영자는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집에 가야 해요. 내 진짜 집으로. 라고 영자가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어요. 영자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48년째 살고 있는 집이야. 라고 제가 달랬어요. 아니에요. 내 집은 다른 데 있어요. 라고 영자가 계속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요일이 되면 다시 저를 알아봤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아침 준비해 둘게요. 라고 친근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하루 단위로, 때로는 몇 시간 단위로 일어났어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가장 힘든 것은 영자가 갑자기 화를 낼 때였어요. 내 돈을 어디 숨겼어? 라고 영자가 소리치며 집안을 뒤져댔어요. 무슨 돈? 라고 제가 물으면 내가 식당에서 번 돈,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숨겨뒀는데? 라고 영자가 화냈어요. 실제로는 그런 돈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식당을 정리한 지도 5년이 지났고 모든 돈은 은행에 정리해서 넣어뒀거든요. 영자야, 돈은 은행에 다 있어? 같이 확인해보자 라고 제가 통장을 보여줘도 이건 가짜야? 내 진짜 돈을 내놔? 라고 영자가 계속 화냈어요. 그런 상태가 몇 시간씩 지속되기도 했어요. 저는 영자를 달래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갔어요. 어느 날 밤 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손님들 아침 준비해야 해요 라고 영자가 새벽 3시에 말했어요. 영자야, 지금 새벽이야. 식당은 5년 전에 정리했다고 했잖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일 아침에 손님들이 올 텐데?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영자는 정말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어요. 새벽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냄비를 올리더라고요. 영자야, 위험해. 지금은 자자라고 제가 말렸지만 방해하지 마세요. 일해야 해요. 라고 영자가 화를 냈어요. 저는 가스를 끄고 영자를 침실로 데려가느라 1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영자가 언제 일어나서 뭘 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영자가 요리할 때만큼은 달랐거든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부엌에만 서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변했어요. 손의 움직임, 조리 순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뭘 만들까요? 라고 제가 영자에게 물으면 된장찌개 어때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국물이 좋겠어요. 라고 영자가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그러면 영자는 마치 48년 전 그 젊은 식당 사장처럼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콩을 불려서 삶고 된장을 우려내고 야채를 썰어 넣는 모든 과정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여보, 이 냄새 맡아봐요 라고 영자가 국자로 된장찌개를 떠서 제게 주었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48년 전 을지로 고향 식당에서 처음 맛봤던 그 향기였어요. 우와, 이 냄새. 처음 만났을 때 그 냄새야 라고 제가 감탄했어요. 정말요? 맛있어 보여요? 라고 영자가 기뻐했어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신기하게도 요리를 할 때만큼은 영자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치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예전 식당 시절의 기억들도 생생하게 떠올렸어요. 여보, 기억나세요? 처음에 식당 시작할 때 참 걱정됐었는데? 라고 영자가 요리하면서 말했어요. 그래? 무엇이 걱정이었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좋아할까 해서요. 특히 여보가 매일 오시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라고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부담스러웠어? 라고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와서 된장찌개만 드시니까 혹시 제 음식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걱정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저를 좋아해서 온다는 걸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비록 잠깐이었지만 옛날 영자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자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영자야, 같이 요리해보자 라고 제가 말하면 영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뭘 만들까요? 김치찌개도 좋고 비빔밥도 좋고 라고 신이 나서 말했어요. 김치찌개 어때? 당신이 제일 잘 만드는 거 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영자가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정말 능숙했어요. 마치 45년간 매일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요. 김치가 정말 잘 익었네요. 냄새가 좋아요 라고 영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담근 김치니까 당연히 맛있지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요리하는 동안 영자는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되찾았어요.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이야기, 단골 손님들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까지. 준호가 어렸을 때 항상 부엌에서 제 옆에 서서 요리하는 걸 구경했어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요리사가 된 거야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공부를 워낙 잘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준호는 공부보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걱정했었어요 라고 영자가 회상했어요. 지금 보니까 잘 된 거 아니야? 준호가 요리를 정말 좋아하잖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 보여요. 라고 영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치매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았던 영자가 요리를 통해 다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요리가 끝나면 다시 혼란스러워 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김치찌개 만들었잖아. 맛있게 됐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제가 만든 거예요? 라고 영자가 신기해 했어요. 그래도 요리하는 동안만큼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죠? 하지만 좋은 순간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2024년 겨울부터 영자의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졌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저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당신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라고 아침부터 영자가 소리쳤어요. 영자야, 나야. 정국이야. 당신 남편라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내 남편은 젊고 잘생겼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영자가 계속 소리쳤어요. 그런 날이면 영자는 하루 종일 저를 의심했어요. 제가 밥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고 제가 가까이 가면 피했어요. 저리 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영자가 위협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영자를 달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영자야, 우리 결혼사진 봐. 이게 우리야. 라고 사진첩을 보여줘도 이건 조작된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영자가 사진첩을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강도나 도둑처럼 대하니까요. 어떤 날은 영자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며 저를 밀치거나 때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75세의 영자지만 화가 나면 힘이 정말 셌어요. 저도 몇 번 다쳤어요. 영자야, 나 다쳤어. 라고 제가 말해도 당연하지. 도둑은 맞아야 해.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영자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손에 상처가 났네요. 어쩌다 다쳤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제가 대답하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라고 영자가 약을 발라주곤 했어요. 자신이 저를 다치게 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제 상처를 걱정해주는 영자를 보면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영자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일어나요. 손님들이 와요. 라고 새벽 2시에 저를 깨웠어요. 영자야, 지금 새벽이야. 손님들은 오지 않아. 라고 제가 달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벌써 아침인데? 빨리 식당 열어야 해요. 라고 영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려고 했어요. 영자야, 식당은 없어? 5년 전에 정리했다고 했잖아.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식당 어디 갔어요? 라고 영자가 화를 냈어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영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시장에 가야 해요. 재료 사러 라고 새벽 3시에 외출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영자야, 지금 새벽이야. 시장도 문 닫았어. 라고 제가 말려도 아니에요. 지금 안 가면 좋은 재료를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갈 거예요. 라고 영자가 주장했어요.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계속 나가려고 했어요. 문을 두들기고 열쇠를 찾아다니고 문 열어주세요. 일하러 가야 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아파트라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됐어요. 어느 날은 정말로 집을 나가 버렸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더라고요. 30분 후에 영자가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급히 옷을 입고 찾으러 나갔죠. 다행히 아파트 경비실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길래 모시고 왔어요. 라고 경비원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좀 그러세요. 라고 제가 사과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라고 경비원이 위로해 줬어요. 영자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영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우리 집이야. 48년째 살고 있는 집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48년요? 그렇게 오래 살았나요? 라고 영자가 신기해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어요. 영자가 혼자 나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죠. 2024년 봄, 영자의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보, 밥 먹자라고 제가 말해도 배가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영자가 대답했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기운이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제가 달랬지만 영자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옷도 헐렁해지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영자가 더 이상 부엌에 서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토록 좋아하던 요리조차 할 기력이 없어졌거든요. 여보, 된장찌개 끓이고 싶은데 힘이 없네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보가 요리할 줄 알아요? 라고 영자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어요.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48년 동안 옆에서 봤으니까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영자가 시키는 대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콩을 먼저 불려야 해요 라고 영자가 침대에 누워서 지시했어요. 얼마나 불려?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하룻밤 정도. 그리고 삶을 때는 거품을 자주 걷어내야 해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저는 영자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담그고 찌개를 끓이는 모든 과정을요. 냄새가 어때요? 라고 영자가 물었어요. 구수해. 당신이 만든 것 같아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라고 영자가 기뻐했어요. 그것이 영자와 함께 만든 마지막 요리였어요. 며칠 후 영자는 병원으로 입원했어요. 집에서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졌거든요. 병실에서 영자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가끔 눈을 뜰 때도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 밤 저 혼자서 영자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영자가 눈을 떴어요. 여보,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영자야? 정신 차렸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여보, 마지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라고 영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레시피? 라고 제가 물었어요. 행복 레시피요. 사랑 1스푼, 인내 2스푼, 이해 3스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푹 끓이는 거예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영자야. 라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48년 동안 정말 맛있는 인생이었어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나도 맛있었어. 당신 덕분에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여보, 잘 가요 라고 해주세요 라고 영자가 말했어요. 잘 가. 사랑해 라고 제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 요리해서 고마웠어요 라고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자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어요. 영자를 보낸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영자가 가르쳐준 요리법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영자의 사진에 인사했어요. 영자야,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영자가 가르쳐준 대로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영자의 손길을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 맛이에요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어느 날 손자 민준이가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음식 맛이 나요 라고 민준이가 감탄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거든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지금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셔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웃들도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정국 씨, 요리 실력이 느셨네요 라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말했어요. 영자가 48년 동안 가르쳐줬거든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영자의 요리 비법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에게도 전해 주었어요. 아버지, 엄마의 레시피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할머니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 라고 제가 말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영자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영자가 제일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여서 상에 올렸어요. 영자야, 1년 동안 잘 지냈어?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요리법으로 잘 지냈어. 매일 당신과 함께 요리하는 기분이었어? 고마워, 영자야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영자가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요리하고 있다. 48년 동안 함께 만든 맛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부엌에 설 때마다 영자의 손길이 느껴진다. 사랑은 맛으로도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영자와 함께 요리해요. 비록 영자는 없지만 그녀가 가르쳐준 손길과 정성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엄마 된장찌개 맛이 그리워서 왔어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끓여줄게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영자의 방식 그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콩을 불리고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우려내고 우와, 정말 엄마 맛이에요. 라고 준호가 감탄했어요. 그럼 48년 동안 매일 보고 배웠으니까 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라고 준호가 물었어요. 영자가 옆에서 도와주거든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네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며칠 후 수연이가 딸과 함께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만든 요리 배우고 싶어요. 라고 수연이의 딸 소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 요리법 가르쳐 줄게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소영이에게 영자의 요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소영이가 물었어요. 맞아, 할머니가 바로 그렇게 하셨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라고 소영이가 말했어요. 그럼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니까 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영자가 떠나갔지만 그녀의 사랑은 음식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영자야, 당신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요리를 통해서 라고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부엌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영자가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자와 함께 메뉴를 정해요. 오늘은 뭘 만들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날씨가 추우니까 된장찌개가 좋겠어요. 그래, 된장찌개로 하자. 그리고 부엌에 서서 영자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요리를 해요. 48년간 쌓인 사랑의 레시피로요. 영자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영자가 항상 제 부엌에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자와 함께 요리를 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김치전을 부치며 비빔밥을 만들며 영자를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48년 동안 함께 만든 음식들, 서로를 향한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맛으로 남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밥을 해 드세요. 함께 먹으세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 식탁에 앉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제가 영자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영자와 대화해요. 요리를 하며 설거지를 하며 식사를 하며 영자를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영자가 말해요. 여보, 행복하세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맛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마지막 레시피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 나올 때마다 저는 영자를 만나요. 48년 전 그 젊은 영자를, 그리고 제 곁을 떠나지 않는 지금의 영자를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함께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지 마세요. 그것이 이 늙은이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함께 드세요. 그것만이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야기 다 했어? 사람들이 잘 들어줬어?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납니다. 영자의 대답 같아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의 향이 집 안에 퍼져갑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영원히 계속될 맛입니다. 한 사람이 남긴 손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눈앞에서 떠나갔어도 그가 남긴 온기와 마음은
여전히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지요.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미루다가 더는 전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후회하곤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 전화 한 통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길지만 동시에 참 짧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돈도 물건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결국 따뜻한 기억, 웃음 속에 스며든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의 레시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 짧은 안부, 그리고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